사는 내내 치열했습니다. 쓰는 내내 처절했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었던 참혹한 내적인 전투. 그로부터 길어올린 깊은 사유와 빛나는 문장들. 그건 정령 사랑이었습니다. 거푸 절망하면서도 끝내 사랑을 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기어코 자신을 일으켜 세우면서 끝없는 담금질로 다져낸 한 선구적 예술가의 105개의 사유와 105개의 문장들, 105개의 그 지극한 사랑이 지금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0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마음이 담긴 여전히 참혹하면서도 아름다운 김명순의 문장집 사랑하느니 보세요를 품고 오신 박소란 시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소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무슨 소녀처럼 웃으시면서 어색해하면서. 네, 어색해가지고. 네, 그래도 약간의 어떤 반가움과 설렘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너튜브 구독자입니다. 더 쑥스럽고. 오늘 박소란 시인을 뵙게 된 게 김선영 작가이시자 네, 또 네. 대표이시기도 하죠. 핀드라는 출판사의 또 그 대표님이 쓰신 책 아무튼 스윙도 저희가 소개를 했었어서.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네. 그런 때 우리가 이 시점에 박소란 시인과 함께 이 여류 작가를 꼭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신 건데, 그 얘기는 차차 풀어보는 걸로 하고, 시인이시기도 하지만 김명순의 문장을 엮은 분으로 제가 오늘 모신 거예요. 네네. 네, CPBC 라디오 지금 듣고 계신 이주의 책 가족들은 김명순이라는 인물, 또 박소란이라는 시인 다 처음이실 수 있는데, 라디오 출연으로 이렇게 오신 소감과 함께 어떠신지.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사실 진짜 감사하고 무엇보다 뭐 사랑하는 이 보세요라고 하는 문장집을 눈여겨 봐주셔서 더 감사하고 저는 뭐 무엇보다 그간 아나운서님을 화면으로 또 이제 목소리로 또 글로 이렇게 접하다가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반갑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던 셈이라 글로 먼저 인사드렸고 또 이주의 책으로 모시려고 노력도 했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요. 오늘이 11월 30일이고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안에서는 새해예요. 대림제 일주일로 시작되는 이 새해에서 또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면서 11월을 마무리하고 어떤 걸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그 예수님의 탄생까지 한다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고통도 표현을 했고, 원치 않게 작가로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 그걸 또 용기 있게 고백하는 의로운 마음,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봐주시고 전해야겠다는 의지로 김명순이라는 그 인물의 책을 5권 정도 엮고 또 낸 이 핀드 출판사의 작품과 김명순 인물을 소개하려고 시인을 모셨고요. 그리고 또 이 김명순의 문장을 갖고 우리가 같이 느끼고 또 해설하며 나는 이 문장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낭독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런 랜선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너튜브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 다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후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정말 좋고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 책 사랑하는 이 보세요는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김명순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근대 소설가에게 또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읽히는데, 이게 소란의 편지, 그러니까 박소란 시인이 쓴 편지인 거죠. 네네. 편지의 말미에는 베베로 마무리가 돼요. 예전에 편지 마무리할 때 총총 이렇게 맞죠. 네. 쓰기도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은 서문을 대신해서 이제 편지를 제가 쓴 거고, 사랑하는 이 보세요라고 하는 대목도 사실은 과거에 제가 썼던 편지, 김명순의 책과 관련해서 썼던 편지에서 따온
대목인데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된 경우거든요. 이제 베베라고 하는 말로 이 편지가 마무리가 되죠. 이제 소란 베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요새 즐겨 쓰는 표현인데 이제 각별한 마음을 좀 담고 싶은 편지나 메일이나 뭐 엽서나 이런 거 끝에 항상 소란 베베라고 요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김명순의 소설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1924년 작품에 있는 표현인데 이제 거기 작품 속에 순영이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모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말미에 순영 베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거든요. 예.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시다시피 사전에는 없는 말이고 근데 이 베베가 뭐지라고 한참 고민을 해봤더니 이제 베백이라고 하는 말의 오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편역 과정에서는 베백이라고 하는 말로 바로 잡아서 이제 수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 순영 베베가 계속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오기이거나 아니면 오타이거나 그럴 텐데 어쨌든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어감도 예쁘고 왠지 또 사랑의 은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간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서문격의 어떤 편지에도 소란 베베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붙였고 이제 김명순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혹은 또 오늘날 기꺼이 김명순을 읽어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각별함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소란 베베라고 일부러 약간 애교 섞인 표현일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덧붙여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쓰는 비밀일기에 우리만 아는 단어랄까? 뭐 네, 그런 그런 느낌인 느낌.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네. 문장집으로 만난 것의 의미도 있을 거고 또 김명순이라는 인물도 그녀의 문장으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나는 남자가 되었으면 지금 남자들과 같이 무정한 사람이 되지 않고 어머니의 은혜와 수고를 알아주는 다정한 사람이 되는 동시에 어머니를 극력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네. 아나운서님이 이 문장을 맨 처음에 언급을 해주셔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보통은 여성들이 더 감화하기 쉬운 문장인데 이렇게 남성이신 아나운서님이 딱 언급을 해주셔서 더 의미가 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이 좀 떠올랐달까? 이 문장에서 오해와 그리고 재평가와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김명순이란 인물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왜 지금 이 김명순을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요 지금 읽어주신 대목과 관련해서 짧게 언급을 드리면 예. 그 1922년에 동아일보에 쓴 사설의 일부인데 이제 사설 제목은 이제 부친보다 모친을 존숭하고 여자에게 정치 사회 문제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 신문 기획 시리즈였던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고 요것의 한 7번째 기고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사나이로 태어났으면이라고 하는 란에 이제 김명순 작가가 이러한 내용을 적으셨던 겁니다. 당시 이 기획이 약간 재밌었던 건데 남성 작가가 계집으로 태어났으면 여성 작가가 사나이로 태어났으면이라고 해서 같이 한 지면에 이제 두 란을 게재하는 형식이었어요. 읽어주신 이 대목만 봐도 김명순이 굉장히 선구적인 여성이었고 선구적인 작가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작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김명순이라고 하는 작가는 1917년에 청춘이라고 하는 유명 문예지 현상공모에 소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여성 근대 소설가입니다. 소설뿐 아니라 시, 수필, 평론, 희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920년, 30년대에는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한 작가였는데요. 두 권의 창작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과실, 애인의 선물이라고 하는 창작집이고 1925년에 출간한 생명의 과실이라고 하는 책은 국내 서지 기록에 등록된 한국 여성 작가 최초의 단행본이기도 합니다. 한국 여성 작가 최초의 단행본. 네, 그렇죠. 예, 의미 있네요. 예, 여러 어떤 최초의 사실은 주인공이거든요. 김명순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데도 되게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가인데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번도 이름을 접한 적이 없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작가예요. 그러니까요. 김영순인가?
뭐 이런 오해가 있을 맞아요. 정도랄까요? 네네. 예.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예. 그리고 이 이력도 헷갈려 하시고 예. 그러니까 기생의 딸 그리고 뭐 부정한 혈액, 문란한 여자다 뭐 이런 여러 조롱 가득한 꼬리표가 계속 그를 따라다녔고 그렇죠. 스캔들로 시작한 모욕이랄까요? 네, 수문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더 많이 횡행한 느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을 오가면서 공부와 지필에 계속 힘썼지만 마지막까지 생활고에 시달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1951년경에 일본 도쿄의 한 정신병원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생을 마감한 후에 다시 평가받고 네. 또 지금 사람들에게 다시 읽히는 것으로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는 게 좋겠다 싶은데 어떨까요? 네, 너무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 100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 글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읽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뭐 여러 문학사적 의미를 되짚고자 그 작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이런 문학사적 의의에도 이 작가가 왜 알려지지 않았지? 왜 우린 모르고 있지? 이런 걸로 했지만 사실은 그 글에 글에 담지된 여러 깊이나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이 작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호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는 계속 뭔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사람, 또 읽어야 할 문장,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그 문장이 엮인 책 사랑하느니 보세요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도 해주시고 이 책 표지는 진짜 네. 강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보랏빛의 어떤 띠도 눈에 확 들어오고 근데 이게 페이지의 색톤이 싹 변해요. 이제 참 어두워졌다가 또 핑크빛으로 다시 물든다고 해야 될까요? 책 내지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중간에 어두운 밤이 연상되는 부분도 인상적이고 또 선홍빛 내지도 들어있고요. 아니 짜임새까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여태까지는 네. 네, 사실은 김명순의 작품 가운데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을 소개하고 또 그 바로 옆 페이지에는 이제 여백을 두어가지고 필사나 아니면 별도의 메모를 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한 책인데 여기다 필사를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네. 예. 이제 왼편에는 김명순의 작품 인상적인 대목을 두었고 오른편에는 이제 필사나 메모를 하실 수 있는 이제 공란을 둔 것인데 예. 이제 거기에 말씀하셨던 그 내지 색상 같은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편집부의 사실은 온전한 구상이었고 저는 다만 이제 작품의 내용적 흐름을 조금 신경을 썼고 너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게 어둡게만 흘러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조금 교차할 수 있도록 그런 감정선이 교차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고 어둠에서 우리가 빛을 찾는 거기도 하고요. 김명순의 그 삶 마지막은 누가 봤을 땐 어둡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충분한 빛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낭독도 해보고 우리가 어떤 낭독 모임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어가면 좋을 텐데 제가 네. 음악도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처음 김명순의 문장을 낭독하고 또 작가님이 해설해 주시고 느낌을 주고받는 구성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이어갈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래집니다. 이 한마디를 못한다. 하나,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꼭 하나인 그를 꼭 한 마음으로 1초 1분도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이제 에세이 봄 내거리에 서서라는 작품의 일부이고요. 1925년에 출간된 첫 창작집 생명의 과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아나운서님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 김명순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도 단연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어떤 삶의 우여곡절 그 안에서도 계속 절망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일어설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명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김명순에게 사랑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당시의 시대상하고도 조금 결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김명순이 살았던 당시는 아직 그 구시대에 굉장히 낡은 제도나 풍습 같은 게 여전히 잔존해 있던 시대였잖아요. 가부장적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풍습이라든지 처첩 제도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명순이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이게 단순히 어떤 이성을 향한 연정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로서 조금 온전하고자 한 의지, 자유롭게 내 삶을 택하고 자유롭게 삶을 일구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사실은 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롯한 한 존재로서 어쨌든 나의 삶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계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유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중요한 가치를 향한 분투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시에 김명순을 비롯한 이제 당대 신여성들이 주창한 자유연애 사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신념도 역시 이러한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이게 예전 말인데 지금 읽어서 이게 예전에 이런 뜻이었지라고 여겨지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허나 네네. 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로 우리가 읽을 텐데 저에게는 선서 같아요. 선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럴 하나 수 있겠습니다. 나는 네.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창하는 느낌이랄까? 네. 그리고 또 의지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와서 쉼표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붙어 있어요. 쉼표 뒤에 보통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붙어 있다는 건 내가 세상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사랑을 나는 자유롭게 하겠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고 나의 행동이겠다라고 저는 읽혀서 와, 굉장한 의지를 가진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왔거든요. 예. 이런 대목까지 예. 이제 꼼꼼히 읽어주셨네요. 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 의지가 느껴지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요. 자, 일단 첫 번째 낭독을 했으니까 이제 음악을 하나 듣고 다음 낭독으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 박소란 시인이 직접 골라온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어떤 곡일까요? 그 예전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그 정미조 그렇죠. 가수님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곡을 좋아하는데, 이 가수님의 음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이 곡을 떠올렸을 때 김명순이라고 하는 작가도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작가에게, 김명순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되짚는 것이 김명순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일이니까 곡의 어떤 가사와도 겹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미조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라일락 피던 5월을 그 향기처럼 떨려오던 그대의 손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수국이 피던 6월을 그물빛처럼 번져오던 그대의 미소 가슴엔 알 수 없는 온갖 꽃이 피고 그 화원 안에 그대와 나 우리들은 어디론가 떠가고 아무도 가지 않은 낯선 길을 따라 그 부서지던 환한 빛을 따라 꿈을 꾸듯 걸어갔네. 온종일 웃음만이 피어나던 그곳 그 처음 갔던 여린 시간 말없이도 들려오던 미러들 이제는 기억 속에 숨을 쉬는 그곳 그 노래들은 모두 사라져도 내 가슴에 고여있는 그대 향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미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2주의 책은 사랑하는 이 보세요입니다. 김명순 문장집이고요.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시인 박소란이 엮은 이 책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다는 거,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김명순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도 어떤 인물인지 봐주셔도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핀드 출판사에서 나왔으니까 이 핀드 TV라고 너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또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마 우리 박소란 시인도 출연하니까 좋아해 주실 거고, 또 다른 패널들 뭐 최진영 작가나 또 김선영 대표나 또 김현 시인 등등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콘텐츠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이 보세요의 우리 낭독 모임 이어가야겠죠. 다음 문장은 에세이 사랑에 있는 문장입니다. 제가 낭독할게요. 우주가 무한대한 것과 같이 인생, 즉 사랑도 무한대이외다. 사람마다 잠시 사랑이라는 것을 맛보고는 그것이 전체의 사랑인 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혹은 실패니 실연이니 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대이외다. 사랑은 무한대이외다. 사랑이라고 하는 에세이의 한 부분이었고요. 이 에세이는 두 번째 장작집 애인의 선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사실은 김명순이 생각하는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 개념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동경이기도 하고 이상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하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김명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에세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에세이의 이제 원제는 사랑애라고 하는 한자로 한 글자 사랑애 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풀어서 사랑하고 물음표 이렇게 찍어 놓기는 했는데 사실 원제는 애 물음표인데 조금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흔히 이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사실 이야기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나죠. 김명순이 사실은 너무 지친 나머지 세상의 그 왜곡된 시선에 너무 지친 나머지 죽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고 뭉치를 막 정리를 하면서 그 속에 우연히 껴있는 이제 편지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죽으려고 마음 먹는다는 거는 그 시대 안에서 아까 얘기한 추문이나 그런 걸로 인한 너무 이제 고달프고 그렇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생활고도 너무 그렇죠. 여러 그렇죠. 가지 사실은 너무 살기가 힘들죠. 너무 이 한 개인을 괴롭히는 예.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았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여러 이제 생활을 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원고 뭉치 같은 것들을 막 정리를 하고 그 속에서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편지를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이 낭독해 주신 대목이 이제 편지의 일부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편지인데 일단 이 편지가 사랑으로 가득하잖아요.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편지를 다 읽고는 죽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 편지 사랑이라는 것, 이 참 뜻이 뭐지? 라고 이제 문득 골몰하게 돼요. 갑작스러운 어떤 사색에 잠겨들면서 이제 죽음에서 삶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옮겨오는 과정이거든요. 굉장히 구성도 독특하고 약간 소설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에요. 다시 살게 되네요. 그러면 다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 무한대인 사랑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넓은 광의의 개념일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김명순에게는. 저는 제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네. 생존에 계신데 지금 9순이 넘으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제 아이, 그러니까 증손주죠. 증손주를 코로나로 인해 몇 년을 못 보다가 가족 모임으로 딱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인사 나누고 그 생명에서 오는 기운, 그리고 귀여움, 예쁨, 느껴지는 사랑. 그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할머니가 살아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어떤 감정의 이동인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이게 부부가 무한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나는데도 그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고. 그렇게 받은 생명이 내뿜는 사랑을 또 할머님이 보시니까 살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날이 할머니의 또 다른 생일이시기도 하겠다. 네. 또 다른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생일. 네. 아마 김명순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다음 문장은 짧아요. 그래서 직접 음악 없이 간단하게 우선 낭독해 주시고 또 해설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우셨구려. 그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시오. 그 가운데서 성실 씨의 예술이 배양될 것입니다. 네, 희곡 의붓자식이라고 하는 작품의 한 대목이었고 그 1923년 작품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문예지에 발표를 하셨고 김명순의 분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앞서 이제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제 성실 씨의 예술이 배양될 것입니다 한 그 성실이 등장을 하고 성실은 이제 구시대의 관습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자기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인물이고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끝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다른 세상, 좋은 세상으로 이제 육신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행위처럼 보이고 이제 마지막 대사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꼭 이제 끝이라기보다는 다음을 이제 기약하는 의미의 죽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극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방금 읽은 대목은 이제 주인공 성실이 이제 자신의 동무인 여교원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이 여교원의 대사인 거죠. 성실 씨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성실이 이제 그 극 중에서 행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 연주이거든요. 음악, 이제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작품 밖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거는 김명순이 이제 스스로를 다독이는 약간 일종의 어떤 위로 혹은 다짐처럼 보이기도 해서 되게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해서 꼽아봤습니다. 예, 네. 그래요. 참 절묘한 해설이랄까요. 오늘이 그 가톨릭 안에서는 위령성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라는 게 우리가 누군가와 작별하고 또 돌아가시고 주님 곁으로 가셨다는 게 돌아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당장 오늘부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믿고 그리운 주님 곁으로 가신 가족들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또 뭘까 같이 생각하면서 이어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절묘하네요, 진짜. 예, 그러게요, 정말. 자, 다음 문장도 궁금해지는데 다음 문장도 우리 시인이 직접 낭독을 할 겁니다. 음악과 함께 읽어주시죠. 아, 비웃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실연자라고 오래 비웃어왔다. 하나, 불행히도 당신들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한 처녀가 불의의 능욕을 받고 살기를 원해서 썩은 기둥으로 기왓장을 받쳐온 것을 도무지 헤아려 주지 못했다. 당신들은 나를 비웃기 전에 내 운명을 비웃어야 옳을 것이다. 나는 이 지경에 겨우 이르렀어도 힘 있는 대로 싸워왔노라. 에세이 대중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작품 역시 첫 창작집 생명의 과실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시도 좋고 사실 소설도 좋지만 자신이 겪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기술한 이런 수필에서 김명순의 작가적 깊이를 더 명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김명수는 사실 여러 시련을 겪어왔잖아요. 그 기생의 딸이다, 뭐 첩의 자식이다 이런 프레임도 있었지만 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미투 요즘 말로 네네. 내가 이렇게 아팠다라는 걸 고백하는 용기. 네, 스스로 발화하기도 했지만 탄시리와 주영이 같은 어떤 작품에서 이러한 아픈 자기 경험을 또 기술하기도 했고, 예. 네,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삶을 지탱해왔고 또 예술을 일궈온 사람이니까 사실 아주 강건한 사람이고, 읽어드렸듯이 이제 나를 비웃기 전에 내 운명을 비웃어라. 나는 이 지경에 겨우 이르렀어도 힘 있는 대로 싸워왔다. 하고 이제 세상에 맞서는 어떤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울림이 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 하고 난 다음에 긴 줄이 여기에 어떤 의지와 또 탄식과 그럼에도 나는 말을 한다. 그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나만의 우직함이랄까? 전 그게 느껴져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싸우겠다라는 그 의지에 이어 이제 마지막 문장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이번엔 낭독하겠습니다.
세상이여, 내가 당신을 떠날 때 개천가에 누웠거나 들에 누웠거나 죽은 시체에게라도 더 학대하시오. 그래도 부족하거든. 이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또 학대하시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다신 안 오리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별합시다. 네, 시 유언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아마 이 시로 제가 제일 처음 김명순이라고 하는 작가에게 이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읽어주셨던 이 시로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한 사람의 그 굉장히 아픈 절규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전해져 왔고 그래서 저도 이 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해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읽어주신 버전은 1924년 5월 29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발표가 된 버전이고 이제 이후에 창작집에 생명의 과실이라고 하는 첫 창작집에 수록을 하면서는 뒷부분을 고치셨어요. 마지막 두 행을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영영 작별된다. 이 사나운 고사, 이 사나운 고사 요렇게 바뀌어서 수록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읽어주셨던 초고 버전을 사실 더 좋아해가지고 날 것의 절절함이 더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문장집에는 초고 버전을 수록을 했습니다. 보통 맞으면 때리지 마세요라 그래요. 아, 그냥 잘못했어요가 나오고. 근데 때려, 더 때려 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기본으로 응당 가질 만한 감정 이상의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 다시는 안 와 라고 얘기하는 그게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 있을 때 그래 던져라 때려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그 부분도 같이 떠올랐거든요. 네. 예,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몰린 사람의 육성인 것 같았고 예. 진짜 뭐 이제 때리지 마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래 더 때려봐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진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말 그 절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문장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문장으로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예, 그녀가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이제 나머지 문장들은 여러분이 직접 이 사랑하는 이 보세요를 통해 만나시면 좋겠고 또 핀드 출판사에서 김명순의 여러 문장을 책으로 엮어서 냈으니까 그 책으로 만나셔도 좋겠고요. 우리 박소란 시인의 시도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박소란 시인의 시집으로도 모시면 참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처음 물꼬를 튀었으니 시인의 시집으로 한 번 더 모시겠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라디오를 통해 문장을 나누고 또 기억하는 건 아마 처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정말 라디오로 이렇게 문장을 전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거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고, 저도 오랜만에 그 김명순의 문장을 소리내어서 읽어봤는데, 다시 읽으면서, 또 새삼 참 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들으시는 분들께도 그 김명순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나운서님께서 앞에서 또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계속해서 격하게 공감을 해주시니까 네, 저로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예. 즐겁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예, 또 행복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 만한 두 번째 신청곡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이주의 책 가족들 또 독자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그 앞서 제가 신청했던 정미조 가수님의 그 원곡인데 개여울이라고 하는 곡이고 그 아이유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다시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곡을 신청하고 싶고요. 네. 이 곡의 가사가 아시다시피 김소월의 시이기도 하니까 사실 김소월은 김명순하고 같은 시대를 산 작가이기도 하니까요. 이 곡을 그냥 여기서 함께 들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소월 씨 개여울, 정미조가 부른 게 원곡이고 아이유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김명순이라고 하는 작가의 그 놀라운 작품을 더 많이 접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겨울 건강히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배하셔야죠. 소란 베베. 네, 아주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이 보세요를 품고 오신 박소란 시인과 함께했고요. 오늘 만난 문장집 사랑하는 이 보세요는 이 개여울 들으면서도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박소란 시인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